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쓰시는 개인용 컴퓨터 그 PC 있잖아요. 그거 탄생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역사랑을 좀 다른 그런 놀라운 배경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가 액시던틀 임파이어스라는 책의 일부 발췌본인데요. 이걸 통해서 왜 PC혁명의 중심지가 컴퓨터 밸리가 아니고 실리콘밸리인지, 그리고 IBM 같은 그런 큰 기업 말고요. 어떤 다른 흐름이 PC 시대를 열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술들 뒤에는 보면 참 예상 못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초기 애플 컴퓨터 고장 났을 때 고객한테 컴퓨터를 살짝 들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보라고 했다는 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은요, 이 PC하고 그 전에 있던 메인프레임 컴퓨터, 요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좀 알아야 해요. 여기서 메인프레임이라는 건 주로 큰 회사나 정부기관 이런 데서 쓰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쓰는 그런 중앙 집중식이죠. 이게 단순히 크기만 달랐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던 위얼드 스터프 웨어하우스 얘기 나오잖아요. 와, 그 묘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막 낡은 컴퓨터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 엔지니어가 손자한테 자기가 옛날에 설계했던 프린터 커넥터 보여주면서 뭐 핀 11번은 빨간 선, 18번은 파란 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 이런 과거랑 현재가 막 섞여 있는 곳이죠. 거기서 100달러짜리 애플 3도 발견되고요. 아,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컴퓨터군요. 네, 맞습니다. 애플 3 1980년대 초에 나왔는데 사실상 실패작이었죠. 한 9만 대? 그 정도 만들었는데 설계 결함이 좀 심각했어요. 특히 그 칩이 소켓에서 자꾸 빠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공식적인 해결책이 진짜로 컴퓨터 본체를 조심스럽게 한 30에서 45cm 정도 들어서 평평한 바닥에 툭 떨어뜨려 봐라. 이거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헐거워진 칩이 다시 빡 맞기를 바란 거죠. 참 황당했죠. 와, 정말 기상천외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제품 결함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PC 기술의 그 짧은 생명주기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료 보면 메인프레임 기술은 수명이 보통 한 20년 이렇게 가는데 PC 기술은 뭐 18개월마다 거의 죽고 새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메인프레임 사업은요, 소수의 아주 큰 고객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같은 곳을 대상으로 했죠. 단순히 컴퓨터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설치, 유지보수, 금융 리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런 걸로 아주 길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고객 관계가 핵심이었죠. 근데 초기 PC 사업은 수백만 명의 개인이나 작은 사업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물건 팔면 뭐 다음번 살 때까지는 제조사랑 고객이랑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모델이었죠. 훨씬 박리담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IBM의 그 시스템 650 메인프레임 사례 보면 진짜 재밌던데요. 처음엔 한 50대 팔릴 거 예상하고 가격 매겼는데 실제로는 1,500대나 팔려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다고요. 이익률이 뭐 60에서 70%가 당연했다니 와 진짜 황금알이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에 익숙했던 큰 회사들이 왜 좀 수익성이 낮아 보이는 이 PC 시장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랑 딱 이어집니다. 왜 여기가 컴퓨터 밸리가 아니라 실리콘 밸리일까? 그 답은요, PC라는 게 메인프레임을 그냥 작게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술 뿌리, 즉 반도체 기술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PC는 본질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하고 기능 많은 하나의 큰 칩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PC 혁명의 시작을 알려면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의 역사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진짜 시작은 1957년으로 가야 해요. 트랜지스터 같이 만들어서 노벨상까지 받은 그 윌리엄 쇼클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운 쇼클리 반도체에서 밤 노이스를 포함해서 8명의 핵심 엔지니어가 단체로 나와버린 사건이죠. 쇼클리가 과학자로는 뛰어났는데 경영자로서는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뭐 직원들 월급을 공개 게시한다거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직원들이 일부러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까지 요구하고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와, 노벨상 수상자인데 그런 면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배신자 8인, 트레이더스 8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결국 회사를 나와서 그 젊은 금융가 아서록이라는 사람한테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아서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세운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특유의 그 스타트업 모델의 원형이 된 거군요. 기존 회사에서 핵심 인력이랑 기술 나와서 외부 투자 받고 새 회사 차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페어차일드 하나에서만 50개가 넘는 반도체 회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네, 모든 스타트업의 시작에는 어떤 논쟁이나 갈등이 있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그러니까 기존 기술에 안주하려는 쪽이랑 새로운 기술의 미래를 거는 쪽, 이 사이의 충돌인 거죠. 페어차일드는 밤노이스 리더십 아래서 그 당시 동부에 있던 좀 위계적인 회사들이랑 완전 다르게 아주 수평적이고 엔지니어 중심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문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 알려진 바로는 CEO였던 노이스 본인도 그냥 칸막이 사무실 썼다고 하고 옷도 편하게 입고 직급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아이디어 내고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였다면서요. 나중에 엄청 부자가 된 다음에도 사무실은 계속 그 칸막이였다고 하니까 좀 철학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날 실리콘밸리 기업들 그 자유로운 분위기의 원조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밤노이스가 뭐 괴짜 백만장자 같은 면도 있긴 했지만 리더로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가능성을 믿고 권한을 팍팍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자료에서는 뭐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 같기도 하고 운동팀 주장 같기도 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좀 당장 말도 안 돼 보여도 에이 미친 소리 이렇게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혁신이라는 게 종종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똑똑한 엔지니어들 아이디어 무시하면 결국 걔네들이 나가서 직접 회사 차릴 거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노이스가 페어차일드 떠나서 인텔 같이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그 스톡 옵션 있잖아요. 회사 성공에 기여한 모든 직원들한테 다 주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동부에는 모 회사 경영진이 그걸 거부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정말 회사의 성공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같이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영 철학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하고도 잘 맞았어요. 반도체라는 게 처음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는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일단 생산 라인이 갖춰지면 칩 하나 만드는 비용은 확 낮아져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결국 대량 생산, 즉 볼륨을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했죠. 노이스가 페어차일드 때 모든 부품 가격을 그냥 개당 1달러로 딱 정해버리는 아주 파격적인 전략을 썼어요. 와, 처음엔 다들 뭐 미쳤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수요를 확 늘려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 단가를 엄청나게 낮추는 효과를 냈군요. 이게 그 이후 30년 동안 트랜지스터 하나당 비용이 1만 배나 떨어지는 그 전자부품 가격 하락 추세의 시작이었다는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싸게 판 게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를 키워버린 거네요. 네, 가격 전략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기술 혁신도 같이 갔죠. 1959년에 밤 노이스가 집적 회로 IC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 트랜지스터랑 다른 부품들을 아주 작은 실리콘 조각 하나 위에다가 한꺼번에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부품 하나하나를 사람이 손으로 조립하고 선으로 연결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서 생산성을 확 높일 길을 연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의 잭 킬비라는 사람도 여러 부품을 한 판 위에 올리긴 했는데 거기는 부품끼리 연결을 아주 가는 금선으로 손으로 일일이 해야 했어요. 아, 근데 노이스 방식은 달랐군요. 페어차일드에서 개발한 평면 공정, 푸데너 프로세스 기술을 썼다고요.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절연막 씌우고 그 위에다가 마치 사진 인화하듯이 포톨리스토그래피, 회로 모양대로 금속선을 찍어내는 방식. 와, 손으로 일일이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도장 찍듯이 한 번에 수많은 칩의 배선을 만드는 거네요. 이게 진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차이였군요.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약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예측이었죠. 놀랍게도 이게 수십 년 동안 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968년에 인텔 첫 메모리칩 용량이 1024비트, 그러니까 1킬로비트 정도였는데 요즘엔 뭐 비슷한 가격으로 1기가비트, 15비트 넘는 칩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와, 진짜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런 집적 회로 기술의 발전은 결국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탄생이죠. 1971년에 인텔 엔지니어 테드 호프가 일본 계산기 회사 의뢰를 받아서 개발하다가 복잡한 계산기를 로직 회로 대부분을 그냥 칩 하나에 담아버리는 아이디어를 실현한 거예요. 여기다가 메모리 칩 몇 개만 딱 붙이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완전한 소형 컴퓨터가 되는 거죠. 뭐 당장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손안의 컴퓨터라는 개낭 자체가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마치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간편 간식 있잖아요. 트윈키 같은 거? 그런 게 기존의 비싸고 복잡한 빵집들을 위협하는 거에 비유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정작 그 당시 잘 나가던 IBM이나 DEC 같은 큰 컴퓨터 회사들은 이 혁신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거의 쳐다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엄청난 기술을 먼저 잡았으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참 역설적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 회사들한테는 너무 쌌고 안정적이었고 또 단순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큰 컴퓨터 회사들의 주 수입원은 비싼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그 복잡한 시스템 유지 보수나 서비스 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만든 컴퓨터는 부품 수가 훨씬 적으니까 고장도 덜 나고 가격도 훨씬 쌌죠. 이게 기존의 그 높은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정면으로 위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스스로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핵심은 그들이 혁신을 몰랐다기보다는 기존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키려는 합리적인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 리더십의 비전 부재도 컸던 것 같아요. 1960년대 초에 IBM 본사에서 있었던 일화가 그걸 딱 보여주죠. 당시 최고 경영진이었던 톤 왓슨 주니어 회장하고 알 윌리엄스 사장한테 엔지니어들이 막 화상 단말기랑 시분할 컴퓨팅 이런 새로운 개념 보여줬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서요. 윌리엄스 사장이 겨우 이해하고 한 반응이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같은 방에서 안 한다는 거군. 이 정도였다니 참 당시 경영진이랑 기술 사이의 거리가 느껴지네요. IBM 내부에서 텔레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임원들 책상에 단말기 놓고 중앙 컴퓨터에 연결하는 실험도 하긴 했대요. 근데 실패했어요. 주된 이유가 경영진은 타자를 칠 줄 모르고 배우려고도 안 한다 이거였죠. 뭐 비서가 대신 쳐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앞으로 타자도 잘 치고 컴퓨터도 잘 다루는 MBA 출신들이 회사의 중임이 될 거라는 미래는 전혀 예측을 못한 거죠. 결정적으로 당시 리더들 본인이 책상 위에 개인용 컴퓨터를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컴퓨터를 파는 사람들이었지 컴퓨터를 직접 매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토마슨 주니어는 창업자 아들이었고 알 윌리엄스는 재무 전문가였지 컴퓨터 엔지니어는 아니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필요성이나 흥미를 못 느꼈던 거예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물줄기가 확 바뀝니다. 거대 기업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기회를 그냥 외면하니까 그 칩을 만들었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직접 그 칩으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칩이 아니라 완제품 컴퓨터를 만들면서도 자기들이 원래 몸담았던 반도체 산업에서 배운 성공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술 혁신하고 성능 더 빨리 높이고 가격은 공격적으로 낮추고 표준화 경쟁하고 또 대량 생산으로 시장 피우고 이거 그대로 적용한 거죠. 이게 바로 메인프레임의 축소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 즉 PC혁명의 진짜 동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기술이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는데 보통 한 30년 걸린다는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15세기 활자 인쇄술부터 시작해서 전화, 라디오, 영화, TV까지 다들 비슷한 패턴이었다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971년에 나왔고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취미용 컴퓨터 키트, 그 알테어 8800이 1975년에 나왔으니까 그럼 PC 기술은 이제 막 그 30년 주기의 후반부로 가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PC라는 개념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쯤 되면 기술의 형태나 쓰임새가 또 완전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기술의 발전 경로라는 게 종종 발명가의 원래 의도나 예측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라디오도 원래는 백끼리 무선 통신하거나 개인 간 통화 이런 양방향 매체로 생각했는데 결국 대중방송 매체가 됐죠.
TV도 처음엔 양방향 화상통신을 목표로 했지만 방송이 주류가 됐고요. 에디슨이 만든 축음기, 그거 원래 사업용 편지 녹음 재생기로 생각했는데 음악 감상용으로 성공했고, 필립스가 만든 카세트 테이프는 받아쓰기용이었는데 워크맨이랑 같이 휴대용 음악 매체 시대를 열었잖아요. 심지어 전화조차 처음엔 벨이 음악 콘서트 같은 걸 멀리서 전송하는 서비스 모델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럼 PC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군요. 앞으로 한 15년, 20년 뒤에도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메모리 칩 들어간 어떤 기기 없이는 살기 어렵겠지만 그걸 지금처럼 개인용 컴퓨터라고 부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 PC 혁명의 초기 단계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큰 회사나 연구소가 아니라 아마추어랑 취미 활동가들이었다는 점도 진짜 놀라워요.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정이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싸게 풀린 비행기 가지고 시골 돌아다니면서 고개 비행 보여주던 반스터모어들에 비유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비행 자체가 좋아서 날았던 거죠. 초기 PC 개척자들도 좀 비슷했어요. 순수하게 기술이 궁금했던 취미 활동가들, 기존 회사의 그 답답함의 염증을 느낀 프로그래머들, 아니면 좀 반항적인 기질의 젊은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처럼 처음부터 사업 성공을 딱 생각한 전력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돈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모험 자체나 당장 자기한테 필요한 도구를 만들려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거예요. 그 당시 초기 PC 사용자들 문화도 되게 독특했다고 나오던데요. 기술이 워낙 원시적이라 막 온갖 문제랑 씨름해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 자체를 즐기고 고장났던 경험 같은 걸 친구들한테 막 자랑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실제 유용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 그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막 전문 용어 쓰는 걸 좀 과시하고 컴퓨터를 쉽게 사용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멸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어요. 사용하기 쉽다는 게 곧 기술적으로 도전할 게 없다는 뜻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도 말이죠. 초기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개발자 자기 자신의 어떤 특정한 필요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졌고요. 그게 나중에 지역 컴퓨터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 통해서 공유되고 개선되면서 점점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IBM 같은 거대 컴퓨터 회사의 메인프레임 기술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전, 그리고 그 동네 특유의 엔지니어 중심적이고 도전적인 괴짜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 실리콘밸리의 그 수평적인 문화, 실패해도 괜찮고 새로운 시도를 막 장려하는 분위기, 그리고 벤처 캐피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혁신을 가능하게 한 바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 PC 혁명이 당장의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순수한 기술적 열정이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시작되었고 기술의 발전 방향이라는 건 종종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큰 회사들이 외면했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된 것처럼요.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이나 주머니 속 스마트폰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매일 보는 이 기기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치열했던 혁신의 순간들이랑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그 안에 다 숨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이 종종 예상치 못한 용도로 성공하고 발전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이 기술의 근본 원리들, 정보 처리, 저장, 통신 같은 것들이요. 이게 앞으로 한 15년, 20년 뒤에는 또 어떤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역사를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